안녕하십니까.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 식에 대해서 패러데이 법칙의 요 기전력의 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식이 마이너스 n에 dt분의 d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요 마이너스는 어떤 대수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전력의 방향입니다.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기호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n은 코일 횟수입니다. 여기 보면 코일을 이렇게 감았죠. 여기 좀 하나, 둘, 셋, 네 개 코일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코일 횟수. 그러니까 자, 이 기전력은 아까 우리가 BLV라는 식이 하나 있었죠. BLV. 자, BLV라는 이 식에서 발전기에 전기자가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자속 밀도, 그 자기의 자속 밀도와 그 다음에 도체의 길이와 그 회전하는 속도를 가지고 기전력을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와 같이 코일과 코일 횟수와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율입니다. 파이가 자속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d파이라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d파이는 자속의 변화율입니다. 자속의 변이라고 할까요? 움직인 그 변한 만큼의 양을 얘기하는 거죠. dt는 시간의 변이를 얘기합니다. 시간의 변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이거는 기전력의 방향이고, 이거는 코일 횟수. 그냥 비례하죠. 코일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전력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에다가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기전력이 많이 크게 생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dt분의 d파이라는 이 식이 있습니다. dt분의 d파이는 시간이 변한 양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혹은 델타 t라고도 얘기하는데, 시간이 변화한 양을 얘기하고, 요거는 자속이 변한 양을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했던 파형을 그려보면은, 자, 제가 이게 두 개의 파형을 한번 그려보겠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된 파형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이런 파형이 하나 있고, 똑같은 주기로 이렇게 진폭이 큰 파형이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이렇게 계속 파형이 연결되겠죠. 근데 요 지점에서 우리가 요거를 이게 x축이죠. x축인데 이거를 흔히 우리가 시간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는 이걸 x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시간이고, 여기는 자속을 얘기합니다. 수학에서는 이걸 y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dt분의 d파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t축이고 이게 파이축이죠. 그러면 여기가 뭐 시간을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1초, 2초, 3초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1초일 때, 자, 여기다 한번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1초일 때
한번 요 값이 얼마인지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면은 1초일 때 요거 밑에 있는 파형은 여기에서 만나게 되죠. 1초가 요거 위에 거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초일 때도 한번 선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올라갔다면은 2초는 여기서 만나게 되죠. 이건 여기서 만나게 되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 파형의 변한 양을 보겠어요. 이 시간 쪽으로는 시간이 이만큼 변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 시간이 변했습니다. 요만큼 변했는데 요걸 우리가 dt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변한 거죠. 그러면 자속은 얼만큼 변했냐? 자속은 1초일 때는 자속이 여기고 2초일 때는 자속이 여기죠. 그럼 요만큼 변했어요. 자속은. 그래서 요때 요 변한 양 요거를 d 파이라 그러고 여기를 dt라고 한다면은 이거분의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 변한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dt분의 d파이라는 것은. 그럼 요거를 한번 볼까요? 이 좀 많이 변한 파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게 dt 똑같아요. 시간은 똑같은데 자속의 양은 이만큼 변했죠. 이게 dt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파형을 a라 그러고 요걸 b 파형이라 한다면은 b 파형이 a 파형보다 기울기가 훨씬 크죠. 변화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죠? 즉 그러면 기전력은 어떻게 되냐? 2는 자 마이너스 기전력의 방향은 항상 n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방향이라고는 알아두시고 dt분의 d파이 자, 이 코일 횟수에 비례하고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기전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 이 파형이 변화가 클수록 즉 자속이 변화가 클수록 시간이 가면서 자속의 변화가 클수록 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전력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속의 변화기 만약에 이게 제로다. 이게 제로라고 그럽시다. 제로면 어떻게 될까요? 기전력도 제로가 되겠죠. 즉 자속의 변화가 없으면은 기전력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파형에서 자속이 그냥 값이 똑같다 이렇게 직류같이 그러면은 기전력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즉 자속이 이런 변화가 있는 자속이 있어야만이 기전력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식의 의미는 자, 식의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고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전력을 만드는 패러데이 법칙에서 나오는 기전력을 알게 되는데, 요 마이너스라는 거는 아까 왜 마이너스가 나왔냐면은 요거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렌츠의 법칙이라는 기전력의 방향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패러데이는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면은 자속이라는 게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패러데이가 발견한 거는 전류를 흘려주니까 자속이 생기더라. 또는 자속의 변화를 줬더니 거기에 전류가 생기더라.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패러데이가 알았어요. 근데 이 방향, 자속의 방향을 안 거는 이 렌츠라는 사람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과학자들이 서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 연구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이제 응용 과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렌츠의 법칙, 이 렌츠라는 사람은 기전력이 그 변하는 거, 아까 앞에 나왔던 그런 거였죠. 아까 잠깐 나왔던 이런 도체가 있을 때 여기에 자석이 있습니다. N극, S극 이런 자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자석이 가만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여기서는 자력선이 나오겠죠. N극에서 자력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력선이 우리가 편의상 3개만 나온다고 가정하고 2개는 옆으로 빠져나간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요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근데 이 자석을 갖다가 밑으로 내렸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렸더니 요 2개마저도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코일 안으로. 그러면 코일은 어떤 걸 하냐면 이 자속수가 늘어나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2개를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 반대 방향으로 2개가 들어왔으니까 2개의 자력선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요 2개는 요거랑 상쇄돼서 없어지고 3개가 되는데 이쪽으로 하려면은 여러분들 오른나사 법칙 어느 쪽으로 해야 이쪽으로 되겠습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야 되겠죠. 이러면은 이쪽으로 감아 보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N극이 생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석을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림이 이제 복잡하니까 잠깐 지우고 다시 볼까요? 위쪽으로 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일이 이렇게 있고 자석이 있어요. N극, S극이 있었는데 여기 아까 3개가 온다 그랬어요. 3개 이렇게 해서 3개 오고 밖으로 나간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위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 3개 중에서 했더니 2개가 밖으로 가버렸어요. 요거하고 요거가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 한 개의 자력선만 남고 2개가 밖으로 나갔다 그래봐요. 위로 올려가니까 멀어지니까요. 그러면은 이 코일은 어떻게 해? 3개가 있었는데 한 개밖에 없으니까 빨리 더 2개를 이쪽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얘가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 법칙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감는 방향으로 만약에 전류를 흘리게 만들어주면 이쪽으로 자석, 이쪽으로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그 자속의 변화를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뭐가? 유도 기전력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그렇게 되겠죠. 지금 요 설명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라는 식이 기호가 여기 이렇게 붙게 된 겁니다. 자, 또 여기까지만 보고요. 또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보면은 직류발전기의 원리가 나왔네요. 자, 직류발전기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요 앞에서 봤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요거를 이 그림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N극, S극, 자극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직류기의 3요소를 제가 얘기했었죠. 자, 직류 발전기든 전동기든 원래 직류 발전기와 전동기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직류 발전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전동기로 사용해도 됩니다. 단지 아까 제가 설명대로 발전기는 좀 이렇게 길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죠. 전동기는 이렇게 좀 통통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 특성 때문에 효율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직류기 발전기로나 전동기나 어느 쪽으로나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직류기라고 합니다. 근데 자, 직류 발전기를 보면은 여기에 3요소가 있습니다. 계자, 전기자, 정류자. 자, 이렇게 3개가 3요소입니다.
근데 여기 이 그림은 교류발전기입니다. 직류발전기가 아니고 교류발전기인데, 그러면 직류발전기, 이 교류발전기에서 바뀌는 건 뭐냐면은 요 교류발전기 끝에 있는 요 B1, B2라는 게 브러쉬인데, 이 브러쉬하고 그 다음에 여기 S라고 있는 건 이거 이제 슬립링이라는 겁니다. 이게 슬립링. 역할이 뭐냐면은, 자, 코일이 이렇게 감겨서 슬립링에 납땜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납땜이 돼 있는데 지금 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쪽에서 나오는 코일은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에 납땜이 돼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코일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납땜이 돼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코일은 항상 이쪽으로,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오고 시작하는 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은 이런 교류 파형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그래서 요걸 슬립링은 이게 회전을 하니까 이 회전하는 데다가 전선을 연결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 브러쉬를 이렇게 달았죠. 양쪽에 브러쉬를 달고, 브러쉬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슬립링은 돌아가게 되면서 슬립링과 브러쉬가 항상 여기서 접촉을 갖게 돼요. 그럼 여기서 마찰이 생기겠죠. 접촉되는 그 순간에 여기 있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와서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브러쉬를 통해서. 그래서 브러쉬는 이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류를 외부로 끌어내는 그런 장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브러쉬는 그 자리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지금 잘 보십시오. 이 슬립링이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죠. 브러쉬가 여기에 하나는 이쪽에 연결되고 하나는 여기 분명히 연결되고, 이럴 때는 교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다른 이 그림을 잠깐 볼까요? 자, 이걸 보세요. 이걸 보면은 똑같은데, 이거는 아까는 하나는 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요거는 여기 붙어 있고 이거는 이쪽에 붙어 있는데, 이게 같은 자리에 있죠. 같은 자리에 있어 브러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브러쉬에 와서 닿는 거는 지금 여기에 닿고 있지만 한 바퀴 돌아오면은 이게 또 같은 자리에 와서 닿게 돼요. 자, 차이를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서는 슬립링이 따로따로 위치가 틀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쪽에 붙어 있고 이거는 브러쉬도 항상 이거는 여기에만 붙어 있어요. 이쪽 브러쉬는 여기에만 S2에만 붙어 있습니다. 요건 여기에 붙어 있고, 그래서 완전히 고정으로 이제 이렇게 쌍이 이루어져 있는데, 직류는 이게 바뀝니다. 브러쉬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슬립링이 돌아가면서 한 바퀴 돌마다 되게 돼. 이쪽 슬립링이 이번엔 여기 와서 붙어 있고 이 슬립링은 이쪽에 가서 붙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같은 전류가 나와서 이렇게 직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정류자라 그러는데, 이 정류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직류 발전기와 교류 발전기가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교류 파형이 되고, 요 뒤에 직류 발전기가 있네요. 직류 발전기는 이렇게 이거를 슬립링이, 이걸 우리가 정류자라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류자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류 발전기는 정류자가 없습니다. 3요소에서 여기는 정류자가 있어요. 그래서 계자, 요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코일을 우리가 전기자라고 합니다. 전기자, 계자, 전기자, 그 다음에 정류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교류는 계자, 전기자는 있는데 정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류 발전기 원리를 하고 지금 여기 쭉 설명을 보면은 결국 교류에서는 이런 파형이 나오고 직류에서는 이런 파형이 나온다. 왜? 이 브러쉬가 위치를 이동하지 않죠. 항상 브러쉬는 위치는 이동하지 않고 이쪽에 슬립링이 바뀌면서 계속 이쪽에 오게 되죠. 교류는 슬립링과 브러쉬가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브러쉬가 같은 슬립링에 항상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되고 교류 발전기고, 이는 직류 발전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건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또 나오는 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또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요. 직류 발전기 원리가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음
편에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또 열심히 하시고 또